신데렐라는 어려서 부모님을 잃고요. 계모와 언니들에게 구박을 받았더래요. 오늘 이야기는 신데렐라입니다. 신데렐라의 스토리는 간단합니다. 학대받던 소녀가 요정의 도움을 받아 인생 역전을 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신데렐라 설화들의 역사는 다른 이야기들에 비해서 상당히 깊습니다. 여러 나라에서 조금 차이가 있을 뿐 전체적인 맥락은 같은 설화들이 존재합니다. 한국의 콩쥐 팥쥐가 대표적입니다. 거의 동양판의 신데렐라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니까요. 유럽에도 있고 중국이나 한국 그리고 일본에도 있으며 심지어 고대 이집트에서도 존재합니다. 그중 가장 오래된 판본이라고 볼 수 있는 설화는 고대 이집트의 설화입니다. 무려 기원전 1세기경에 기록된 설화이죠. 쉽게 말해 신데렐라식 설화의 역사는 2000년이 넘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데렐라는 어린 나이에 어머니를 잃게 됩니다. 병마와 싸우다 숨을 거두었다고 하죠. 이후 신데렐라의 아버지가 재혼을 함으로써 못돼 먹은 계모와 언니들에게 구박과 차별을 받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온갖 힘든 일을 떠넘기고 잠자리도 아궁이 근처였습니다. 그 때문에 가여운 그 소녀는 항상 죄를 뒤집어 쓴 꼴이었고 계모와 언니들은 그런 모습을 조롱하는 의미로 제투성이라 불렀습니다. 어렸던 신데렐라가 감당하기엔 너무 버거운 환경이었고 매일같이 어머니의 무덤 곁에서 소리 죽여 숨죽여 울다 하소연에 가까운 기도를 합니다. 신데렐라 이야기들마다 조금 차이가 있긴 하지만 대다수가 어머니 무덤으로 가서 하소연을 늘어놓곤 합니다. 계모는 그 가여운 소녀를 거의 하인과 노예 사이에 그 어딘가에 있는 사람으로 취급하여 잔심부름부터 굳은 일까지 신데렐라에게 떠넘겼는데 매일같이 그걸 해냈다는 걸 보면 신데렐라의 수행 능력은 대단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착하고 가여운 그 어린 소녀는 일을 잘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확실한 건 동네 사람들의 눈으로는 신데렐라가 미친 여자로 보였을 거란 것입니다. 항상 검은재를 뒤집어 쓰고 매일같이 무덤가에서 대성통곡하는 소녀라. 그래서 그런지 신데렐라에겐 친구도 없었습니다. 현대시대의 신데렐라는 무덤가에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소녀를 요정들이 도와줍니다. 오래된 설화에서는 주로 무덤가에서 통곡하며 기도했고 그녀를 도와준 것도 요정이 아니라 비둘기였습니다. 게다가 이 비둘기들은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데렐라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방식으로 도와줬기 때문입니다. 여기가 첫 번째, 여러 판본들의 차이점입니다. 요정이 아니라 새들에게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던 중 왕자의 신부감을 구하기 위한 성대한 연애를 베풀었는데 당연히 계모는 신데렐라가 이 연애에 참석하는 걸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계모는 콩 한 마를 아궁이에 쏟아부어 2시간 안으로 콩을 고른다면 연애에 데려가 주겠다는 말도 안 되는 조건을 걸었습니다.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조건이죠. 하지만 신데렐라도 범상치 않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녀는 지금껏 자신을 도와준 새들에게 이 일을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새들이 날아와서 그 일을 해냈기도 합니다. 계모는 조금 당황하긴 했지만 이번엔 콩 2마리를 아궁이에 쏟아부어 이번엔 1시간 안으로 이걸 골라낸다면 연회에 내려가 주겠다고 조건을 수정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새들에게 열정 폐해를 강요하며 이걸 해내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계모는 소녀를 연회에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소녀는 분노했지만 연회에 참석하겠다는 의지만큼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신데렐라가 체념하는 듯 싶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엔 어머니의 무덤가로 찾아가 자신의 소원을 빌어주던 비둘기들에게 소원을 빌었습니다. 구슬프게 울부짖으며 자신에게 은과 금을 달라고 말이죠. 그러자 비둘기들은 아름다운 구두 한 켤레와 금과 은으로 장식된 화려한 드레스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여기가 2번째 차이점입니다. 중요한 점은 많은 이야기에서는 유리 구두가 아닌 금으로 된 구두나 털신을 건네줬다고 기록되어 있지만 서로가 기록되는 과정에서 털신을 잘못 번역하여 유리 구두가 되었다는 설이 있습니다. 디즈니 같은 만화에서는 흔히 높은 구두 같은 예쁜 구두 등으로 묘사되는데 신데렐라가 받은 건 굽이 낮은 춤추기 좋은 형태의 구두였습니다. 그렇게 신데렐라가 서둘러 연애에 참석했고 유난히 아름다운 복장을 하고 있었던 데다 상당한 미연이었기 때문에 왕자는 신데렐라와 춤을 추며 어울렸습니다. 그러다 어느덧 밤이 되자 신데렐라는 왕자의 배웅을 받으며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왕자는 신데렐라가 어느 집의 딸인지 궁금해했지만 그녀는 신데렐라의 정체를 밝혀내는데 실패했습니다. 연애는 계속되었습니다. 연애가 단 하루였다는 판본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대부분 이틀에서 나흘 정도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2번째 연애가 열렸습니다. 그날도 전날과 마찬가지로 왕자와 어울리다 어두운 밤이 되자 또 그녀는 자취를 감추었는데 왕자는 그녀를 붙잡으려 계단에다가 송진을 잔뜩 발라둔 탓에 한쪽 구두가 벗겨지게 됩니다. 신데렐라가 왜 구두 한 짝을 흘렸는가의 답은 바로 송진입니다. 다음 날이 되자 왕자는 자신의 아버지를 찾아가 당당하게 구두 한 켤레씩을 양손으로 들어 보이며 선언했습니다. 이 구두의 주인과 결혼을 할 것이라고. 발 사이즈가 같은 여성이 존재하겠지만 설아인이만큼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자, 지금부터가 잔혹동화에 해당합니다. 왕자는 여기저기 떠돌다 신데렐라가 살고 있는 집에 도착했습니다. 계모로 인해 신데렐라가 구석에서 몸을 웅크리고 있을 때 처음으로 구두를 신어본 인물은 큰언니였습니다. 당연히 사이즈가 맞지 않았습니다. 구두에 비해서 큰언니의 발은 조금 컸습니다. 그걸 지켜보던 계모는 조용히 큰딸을 불러서 여왕이 되면 발을 쓸 일이 없으니 발가락을 자르자고 제안했습니다.
큰언니는 그 제안에 동의했고 발가락을 잘랐습니다. 무척 아프긴 했겠습니다만 구두에 딱 알맞은 사이즈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왕자와 함께 궁전으로 가던 중 비둘기들이 나누었던 대화가 문제였습니다. 발가락을 잘라서 엉망으로 피해 젖은 여자는 왕자가 찾는 여자가 아니지. 사실상 이 동화에서 가장 능력 있는 존재는 이 비둘기들입니다. 신데렐라의 요청을 언제든지 들어주고 잔밀도 대신 해주는 데다 휘황찬란한 드레스를 제공하며 심지어 사람의 언어를 사용하면서 대화를 나누는 그런 존재니까요. 그러다 왕자는 신데렐라의 집을 다시 방문하게 됩니다. 이번에 구두를 신은 인물은 신데렐라의 작은 언니였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이번 역시 신데렐라가 구석에서 몸을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역시 구두에 비해서 작은 언니의 발이 조금 더 컸습니다. 그러자 계모는 작은 언니를 불러 꼬드겼습니다. 여왕이 되면 굳이 발이 필요 없으니 발꿈치를 자르자고 말입니다. 이 정도면 사실상 이 계모는 신데렐라의 친모이고 언니들의 계모라 이야기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작은 언니 역시 그 제안에 응했습니다. 무척 아프기야 했겠지만 작은 언니의 발은 구두에 알맞은 사이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보면 이 계모는 말이죠. 신체를 절단하는데 꽤 능숙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비둘기들이 문제였습니다. 발꿈치를 자른 저 여자는 왕자가 찾는 여자가 아니지. 그래서 왕자는 또다시 신데렐라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근데 이 왕자 착하네요. 자신을 모욕한 여성 2명을 별소리도 하지 않고 용서해 준 걸 보면 말이죠. 다행히 이번엔 왕자의 눈으로 신데렐라가 보였습니다. 당연히 구두의 사이즈가 맞았습니다. 그리하여 왕자와 신데렐라가 드디어 결혼하게 되는데 두 언니들은 혹시라도 뭔가 건질 게 있을까 해서 신데렐라의 결혼식에 참석을 하러 가다가 비둘기들에게 양눈을 쪼아 먹히고는 장님이 되고 맙니다. 신데렐라 이야기에 다양한 판본이 존재하는 만큼 다양한 결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훈훈하게 끝나는 결말은 신데렐라가 두 언니의 중매를 서줘서 두 언니들은 좋은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되고 가족들과도 오순도순 잘 지냈다는 그런 판본일 겁니다. 그리고 가장 끔찍한 결말은 왕자는 큰언니를 데리고 갈 적에 그녀가 신데렐라가 아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큰 언니를 데려간 이유는 성적으로 즐기기 위해서입니다. 마치 장난감을 가지고 놀듯 큰 언니를 마음껏 가지고 놀고 실증이 나자 이번엔 작은 언니를 데려갔습니다. 마찬가지로 작은 언니는 신데렐라가 아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데려간 이유는 큰언니를 데려간 이유와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역시 실컷 가지고 논 뒤 그제서야 신데렐라를 데려갔는데 왕자를 능멸했다는 이유로 두 언니는 사형되었습니다. 게다가 결혼 이후 신데렐라가 왕자에게 요청해서 계모마저 사형에 처해지는 판본이 제일 끔찍한 판본입니다. 이건 아마 현대시대에 각색된 판본으로 추정됩니다.
신데렐라 이야기의 성향이라든가 교훈에서 너무 모순되니까요. 신데렐라의 신분. 신데렐라가 평범한 여성은 아니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녀와 가족들이 연애에 참석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나라의 왕이 열었던 연애에 참석할 수 있는 사람은 두 가지의 유형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귀족입니다. 혹은 그 이상의 신분을 가진 황족. 둘째는 매우 부유한 집안이라 귀족도 함부로 대하기 꺼려지는 부유한 집안. 그러므로 신데렐라가 귀족이었거나 재력가 집안의 딸이라는 이야기인데, 사실 구전 설화에서 이런 걸 따지는 건 좀 애매하긴 합니다. 애시당초 입으로 전해지는 설화인데 자세한 시대 배경 따위는 크게 고려하진 않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왕자가 나라의 왕과는 일면식도 없는 여자와 결혼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기도 하고요. 만약 동화가 아니라 현실적인 입장에서 접근하면 애당초부터 그녀는 비교적 높은 신분을 가진 인물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신데렐라 이야기는 한 소녀가 역경을 헤쳐나가는 긍정적인 요소가 많아 살아남은 설화입니다. 신데렐라의 교훈은 역경에 굴하지 않는 온전한 마음이나 믿음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등장인물의 역할. 신데렐라 이야기 속 등장인물은 적지만 역할이 분명합니다. 신데렐라는 역경에 처한 사람을 상징합니다. 계모와 두 언니는 역경을 상징합니다. 비둘기는 영적인 존재로 사람을 돕는 초월적인 존재를 상징하고, 두 언니가 발을 자르고 장님이 되었던 건 역경을 이겨냄을 상징하고, 왕자의 존재는 역경을 이겨낸 것에 따른 긍정적인 상을 상징합니다. 종종 아버지가 등장하는데 역경의 원인을 상징합니다. 어머니의 죽음은 역경의 시작을 상징하고, 어머니의 무덤은 일종의 버팀목을 상징하는 동시에 신앙 등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또 어머니 무덤에서 소원을 들어주는 비둘기를 만난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데렐라 이야기 어떠셨나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